자, 5월 3일 5월 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제 열심히 보낸 덕택에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구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보통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도 많을 텐데, 아마 이번 주는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모레, 그죠? 토일에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애가 하는 말, 어제 저녁에 하는 말이, 재수학원도 안 가는데 문을 닫는대요, 그날은. 그래서 자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습하고, 그 다음에 안 올 친구는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학원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이맘때 한번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은 이맘때 한 번쯤 쉬어주는 것도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좀 달려오는데 아쉬움이 있거나, 중간에 이리저리 주말에도 빠지고, 그래서 좀 놀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았던 그런 친구들은 아마 쉴 사이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게 너는 그렇게 쉰 적도 있었고 또 주말에 가서 계속 공부한 적도 있으니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래서 이틀 3일을 집에 있으면 뭐 어차피 우리야 상관없는데 아마 본인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랬다고. 너는 힘들지 않겠냐 했더니 그렇죠 하더라고. 자기가 힘든 거지. 재수생인데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뭐 그때 좀 쉬어도 되잖아요. 왜 그죠? 근데 재수생이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쉬는 것이 본인은 더 힘들다. 힘들 거다라고 내가 미리 선수 친 것일 수도 있고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데 편한 대로 하시오 이렇게거든. 그랬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거는 가서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지 당연히 라는 말은 내가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 하다가 너 너무 힘들면 좀 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네, 그 이야기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힘들다 힘들지 않다도 사실 개인이 따져야 될 문제인데, 그죠? 육체적으로야 항상 힘들지.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보다 더 떠나서 더 힘든 것은 심적으로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게 더 그렇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놀아봐서 아는데 사실 난 잘 놀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노는 것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자는 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게 습관인데 내가 늘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뭐 주말에도 푹 자고 뭐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 하듯이 주말에도 푹 하면 잡았거든요. 주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그냥 계속 자고 있었나 누워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주말에도 그냥 일어나서 혼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잠깐 바깥에 누워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든지 바깥 풍경이나 보고 앉아있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깨어있는 게 더 오히려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따라서 이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고전문학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사실 고전문학은 할 게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소설만큼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고전문학은 거의 4주씩 할 생각인데 고전소설은 읽어야 될 게 많고 고전 시가는 분석해야 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같이 다 분석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다는 생각으로는 늘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은 현대 시나 소설은 예전에는 내가
이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론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한 5주 정도 걸쳐서 1시간씩 정도만 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많이 줄인 편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실온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파이쭉 가득 채워서 실온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두 시간만 이렇게 1시간 정도만 작품 분석할 정도로 이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론하면서 작품 분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작품 분석에 집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내가 늘 고민이, 고전은 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무지 고민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내가 눈이 번쩍 떠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나온 지가 제부터 했는데, 한번 볼까? 언제 나왔는지. 2017년에 나왔다, 그죠? 자, 이게 창비에서 나온 건데,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이 책 보고 내가 눈이 번쩍 떠 있거든요. 야, 이거다.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책이 잘 나왔구나. 저거 무조건 요약해야 돼. 해봐야 되겠어. 라고 시작한 게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오늘 내준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죠? 그 원래 책이 있었는데 그 작품 어모는 그 현대시, 현대소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론 다 묶어둔 그 제본책이 있었는데 나는 책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염원열 외 고전문학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 그죠? 그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도 이제 은근 그런 게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주된 내용은 이 창비에서 나온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이걸 중심으로 했다는 걸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책을 가지고 직접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러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그래서 다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조금씩 손을 보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제대로 또 한 번 더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 게 책으로 이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난 뒤에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틀은 비슷하게 세워야지 생각하면서 손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은 다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나가보면 고전 산문 교육론 역락에서 나온 거죠. 또는 고전 소설 교육론 아마 그 중에 한 권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저자가 일부 겹치는 저자가 있고 편집된 방향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나온 게 좀 오래됐는데 그 이전에 고전 산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잘 다룬 책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문학사 중에 고전 시가사나 고전 산문사를 다룬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냥 그런 책을 헌책방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책을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기술 방식이 옛날식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옛날식이라서.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소논문들을 좀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이면 무슨 교육론이란 말이 붙는 걸 좀 좋아하는데 다른 책은 별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있는 저자분들 중에서 단증이 예를 든다면 이민희 쌤이라는 이런 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일가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썼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분야의 연구 성과는 어떠냐 이런 걸 좀 따지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도 약간 다 모든 저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대표 저자를 믿고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역시나 관점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 단숨에 읽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로 나오게 된 기본이 되었다는 거 밝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대로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해법도 고전 시가를 보게 될 건데 앞쪽에 문학사나 그다음에 장르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앞부분 다시 펼쳐서 문학사나 그럼 장르론에 대해서 그 시대 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부분, 프린트물에 빠진 부분이 있게끔 정리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다시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문학사도 문학사지만 작품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읽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어제도 문학교육론 이야기하면서, 문학교과서 읽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된 문학교 사용 지도서를 한 번 읽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 목표 중심적이기 때문에 있잖아. 그죠? 그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또 역시 해법만한 게 없습니다. 고전은 현대시와 현대소설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할 때는 때로는 내 맘대로 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법 보고 앉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해법 보고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 누구나 다 보는 것들이잖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내가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이 보면 재미없잖아. 그런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내 식대로,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아주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이를 파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돼가서 그 근거를 이제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딘가에서 읽은 내용이 중심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다는 식으로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 몫이고, 그죠?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것은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여전히 우리 해석할 수 있는 텀이 여전히 비어져 있다. 그래서 그 틈을 나는 조금씩 메우고자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를 주고자 한다는 욕구가 있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전 시가는 그렇지 않아요. 고전 시가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답이 있는 거죠, 그죠? 답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좁은 틈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딴 이야기를 하면 그거 진짜 곤란하거든요. 다른 예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되도록 해법에 충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법에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지식이 어마무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 압축적으로 만약에 작품 하나 있다 하면 압축적으로 왼쪽 오른쪽 그죠? 조그마한 시 하나 있다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 2페이지에 걸쳐서 요약해놨다 뿐이지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조금 더 확장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료를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흡수하기에도 우리 벅차다. 그죠? 벅찬데 뭘 더 하려고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요즘에 고전 시가가 시험에 나오면 또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할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걸 바탕으로 할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늘 그렇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기억을 있는 그대로 써봐 할 거면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응? 그냥 흔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거 어딨냐라고 물으면 제 태블릿 PC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뭐가 다를까?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 뭐예요? 물어보면 해법에 있어요 하는 거 뭐가 다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책에 충실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은 플러스에서 더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 2월에 이미 현대시를 했고 그 현대시는 계속해서 매주 공부해야 될 분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 해결하지 못한 것도 계속 하면서 여러분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보긴다고 봤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대시 소설은 그렇게 해서 6월까지 한 챕터 끝나면 7월부터는 작년에 했던 식으로 좀 작품 분석을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작품을 잘 생각해서 이게 좀 놀만하지 않은가 싶은 거 중심 잘 뽑아주기 바랍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다시 더 공부할 거리를 찾아서 보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첨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달씩 했던 것인데, 고전은 시가 한 달, 산문 한 달 이렇게 끝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분량상 우리가 2권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근데 약간 가능한 이야기는 이 속에는 우리가 인고 공부하면서 굳이 뭐 봐야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은근 이까지 다 안 봐도 되겠다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껴가면 얼추 여태까지 경험상을 비춰본다면 얼추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물은 내가 그렇게 해서 책이 없기 때문에 난 따로 또 복사하기 뭐 해서 옛날 거 들고 와봤는데, 2개씩 매주 주면 또 복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몽땅 그냥 고전 시가 쪽만 복사해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고전 시가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정리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리해 본 적 있나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가 임고 준비할 때 대학교 때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리된 걸 구경시켜 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지금 연구실에 보면 박스 안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내가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전 시가가 잘 박히지가 않습니다. 내용상.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냐면, 그때 내가 봤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 고전 시가 선생님의 이쪽 해각 기념 논문집으로 나온 게 고전 시가 쪽 2권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작품을 분석하는 작품 하나하나에 소논문 1개씩 들어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작품 하나에 소논문씩 해서 그래서 2권을 묶어서 나온 게 있었는데, 내가 그 책을 나오고 그 책을 보면서 일종의 내 혼자서 환호성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일단 지금처럼 도서관이 거의 돼 있지 않고 내 때는 도서관이 다 개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검색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보면서 책을 뽑아서 그 다음에 뒤에 책에는 내 이름을 적고 있잖아요. 빌리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때 내 목표가 구국과와 관련된 모든 책의 뒤쪽에 누가 빌렸는지 확인하는 거 있거든요. 누가 빌려봤는지 볼 수 있는 데인데 내 이름을 다 올리겠다. 그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공부도화가가 있으면 공부도화가와 관련된 책이라는 책은 다 모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럼 책이 막 이만큼 쌓이겠죠? 한 수십 건이 쌓일 정도일 건데, 그 중에서 좋은 책을 또 선별하죠.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대가요를 한다면 고대가요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10몇 권씩 선정합니다. 그리고 고대가요에 해당되는 부분만 10몇 곳을 정독하죠. 정독하고 나서 목차를 다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독하고 난 뒤에 목차를 정한다고. 우리 대학 논문 쓰듯이, 학위 논문 쓰듯이. 그래서 목차 다 정하고 난 뒤에 그 목차별로 다시 정독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설명하는 책이 있잖아요. 왜?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공통된 요소를 찾습니다. 또 공통된 요소를 찾고 서로 다르게 각자 설명한 내용들을 또 구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르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옮기되 되도록이면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근자에 나온 책 중심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만 중심을 옮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전 시가, 고전 산문 전부를 내가 다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 무지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하고 난 뒤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아, 이게 고전 시가는 이렇게 한번 다 보고 나니까 결국 그 말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때 놓은 이야기가 결국 그게 거의 대부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만약에 이런 책들을 보면 요즘에는 약간 시각이 좀 달라졌죠. 그때에 비하면. 그죠?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약간 예전에는 똥고집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똥고집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학자들마다 진짜 자기 나름의 주장이 강한 그런 내용들이 은근 많았거든요. 요즘엔 약간 완화해서 요즘의 시각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가 붙는 것들 중에는 고전시가 이런 책들은 그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해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비슷한 아마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 정리해 놓은 책 프린트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간이 몇 년 전 이야기야? 30년 전의 이야기구나. 30년 전에 정리한 자료하고 이 책하고 비교하면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이 알찼으면 알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이 알찼으면 알찼지, 요거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건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완화된 입장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도 정리도 안 해봤으면서 나한테 뭐라뭐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도 안 해봤으면서. 그런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고, 작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면서 약간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가르치는 만약에 학원 강사라면, 인문계열 고등학교나 인대 기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전 시가를 가르친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뭘? 풀이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외우게 합니다. 여기 보면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낯선 단어들을 그 어휘집을 무조건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이 안 되면 작품을 읽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작품을 읽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현대식으로 풀어서 안다 해본들, 그죠? 그게 꼼꼼한 읽기가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왜?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임용시험 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누구야, 선상탄이었나? 응? 노항사였나? 노항사 앞부분이 나왔죠? 앞부분이 나왔는데 그 해석 못해서 못 쓴 사람 많잖아요, 왜? 이야기 들어보니까 멘붕에 빠졌다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에 내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나는 쌀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지 못한 그대가 바보지, 그렇게 하라 할 때도 하지도 않고, 그 작품은 고전 시간은 다 분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하지 않은 그대가 문제지, 그 문제 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작품을 분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읽어내지도 못했고 답을 못 썼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 강사들도 공부시키는 애들한테 제일 먼저 공부시킨 게 뭐라고? 영어부터 암기하게끔 한다고. 진짜 그래요. 얼마 전에 내 주변에 친한 논술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엔 자기는 저학년한테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저학년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부터 해보니까 그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따져보니까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나 사회 이런 공부하는 거잖아. 왜? 애들 그것부터 지식을 먼저 배우잖아요. 어릴 때. 그거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죠? 역사 과목이나 사회 과목 이런 걸 통해 지식을 먼저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거의 얼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한자로 응축시켜서 그렇게 뜻을 담고 있죠. 아니면 길어지니까. 근데 애들이 그 한자를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문장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아무리 읽려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학원에 오는 애들 위해서 한자 풀이를 하는 걸 만들어줬대요. 너희들 진도 어디까지 다니나 학교 교과서 들고 와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 교과서나 국사 교과서 들고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한자를 쭉 풀이해줬대요. 뜻 쓰고 있잖아요. 그 풀이를 쭉 해줬대. 그걸 쭉 몇 개 일러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프린트물 내주면서 암기해오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애들도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죠?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단적으로 아는 이유가 있죠. 예전에 그 국어사 개설을 보는데 국어사 개설이라는 게 책이 무슨 책인지 알죠? 그걸 한때 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국어사 개설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국어선생님들이. 왜 못 읽어냈냐? 한자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참사랑 국어나 찾아보면 내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국어사 개설에 나오는 한자 정리집이 있을 겁니다. 뭐하는지 알겠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오는 한자 쭉 적어놓고 뜻풀이 해놓고 몇 페이지 나오는 한자 쉽게 말해서 의미까지 있었는지 내 기억이 안 나나 어떻게 음을 어떻게 읽는지 있잖아요. 어떻게 읽는지가 표기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일인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들도 국어 교사들도 그런데 그 아이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전례를 볼 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여속에 노는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아마 뜻풀이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그 뜻을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한자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왼쪽에 있는 시어풀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아예 교과서 자체가 원래 원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우리 현대말 풀이를 해줍니다. 옆에. 맞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죠. 목표가 해독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해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풀이를 해주죠. 목표가 해독이라면 현대풀이를 안 해주겠지.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 찬기파란 거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분의 향과 풀이도 서로 다릅니다. 무슨 알겠죠?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읽는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 안에 있는 자식까지가 뭔지 그냥 상징어만 암기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막상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꼭 권합니다. 고전 시가는 텍스트를 일일이 다 복사하든지 손으로 쓰든지 해서라도 적어도 해야 될 게 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왜?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전 시가만이라도 해보라. 시가 중에서 가사만이라도 해보라고. 알겠습니까? 가사만이라도 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그걸 일일이 다 복사해가지고 왼쪽에 붙이고, 그죠? 붙이고 그걸 일일이 쓰고, 심지어는 풀이까지 다 쓰고, 현대식 풀이 있잖아요. 그죠? 다 쓰고 비교하면서 열심히 봤던 적도 있고, 그 공책을 얼마 전까지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그때 임용 공부할 때. 야, 내가, 그러면서 그런 거 공부하면 무지 시간이 잘 갑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끼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를 위해서 어쩌면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한 번이 결국 나를 판감자거든. 맞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정도 하고
우리는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은 이게 순서가 총론부터 들어갑니다. 고전 시가의 총론입니다. 시가의 총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대 가요부터 해서 향가,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오늘은 뭐 얼마 정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볼 수 있는 데까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5, 6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은 한 6개월 정도는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죠? 전체 다 하려면 그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고전을 1, 2월에 먼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데 내가 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왜 힘들지를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전 시가나 산문을 그 대학 학부 시절에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국어교육 쪽도 뭐라고 해야 할까? 국어교육과도 이게 교직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 학부 과정도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전공 필수가 많이 줄었어요. 전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우리 과와 관련된 거는 예전에는 이 옛날 이야기 마음이다만은 내 때만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죠? 거의 대부분이 전필이었습니다. 전선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전필이다 생각하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선배든 후배든 뭐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4대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안 듣는다 그럽니다. 좀 어려워 보이면 수업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전필을 많이 넣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전공 필수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전선을 빼거나 그렇게 선택권을 줘놓고 나면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임용시험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다음에 뭐 학원 다니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전공을 많이 안 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처음 이걸 분석하고 책 읽고 이 프린트물 만들어서 할 때 그때는 1, 2월에 한번 깔아봤더니 너무 안 따라와가지고 너무 애를 먹었거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이 5, 6월로 밀렸는데 그 현대소설이 읽어야 될 게 생각도 많잖아요. 왜 그죠? 그걸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고전은 답이 있는 거라서 있잖아요. 그죠? 답이 있는 거라서 약간 그래도 시나 소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고전은 좀 형식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거꾸로 가기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5, 6월을 빼놨더니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걸 접하는 여러분들도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이 틀의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깰 생각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그거죠. 시와 현대시하고 고전시가하고 그다음에 현대소설하고 고전산문하고 이런 틀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겨울수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5, 6월쯤에 이걸 같이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총론. 이 총론이니까 뭐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시가는 시와 가의 합성이다. 이래 있죠. 그죠? 우리는 시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해법도 시가로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고전 시가. 그전에는 고전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고전 운문 이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고전 시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시와 가의 합성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자로 구현되는 시와 일정 곡조를 얹어 부르는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다. 참고로
저번에 내가 현대시하고 소설할 때는 내가 빈칸을 안 하고 빈칸 다 메워버렸잖아요. 왜, 그죠? 메워서 줄글로 쭉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 그때는 글자 좀 키웠잖아요. 왜, 그죠? 키우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열심히 빈칸을 좀 메워야 될 겁니다. 예습할 때는 빈칸을 메우는 재미가 있는데, 예습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면서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내 발음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손을 살짝 들어주면 누군가가 다시 두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강 듣는 사람들도 그 비슷한 상황이 가능성이 높아서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다. 또한 시가는 우리의 말로 불리고 우리의 글로 기록된 일련의 노랫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와 노래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뭐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응? 노래가 우선인가요? 응? 그러면 시와 이야기 중에는 뭐가 앞선 것 같아요? 이야기 앞선가요? 채두석에 시 있잖아요. 왜 그죠? 이야기 시 뭐가 앞서던가요? 원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시에 그리 되어 있잖아. 왜? 원래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앞선 게 아니고, 그죠? 예. 자, 시와 노래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시의 기원은 노래에 있습니다.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진 시의 성립 이후 양자는 분리되어서 시는 주로 상층 기록 문학으로 남고 기록 문학으로 노래는 하층의 구비 문학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때 이루어진 시와 노래, 상층 기록 문학과 하층의 구비 문학은 지금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지 세월 지나면서 상층, 하층의 개념이 없어졌죠. 맞잖아요. 그죠? 개념이 없어졌고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들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학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국어라는 표현 언어와 우리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죠? 자국어라는 표현 언어와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의 보유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조건상 한국 문학의 영역 내에서 한문으로 쓰인 일제의 작품들을 제외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시조, 가사 등 일련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는 한시를 위시한 일련의 한문시가 작품들과 민요를 위시한 구비시가 작품들이 시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시를 제외한 제반 칼레의 작품들이 노래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던 까닭에 시 대신에 시가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알게 보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죠? 거기 보면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있어요. 한국 문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의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거든요. 그죠?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딴 거는 다 제외시키고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을 언제 담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이래서요. 그 소략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특히 머릿속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시해야 됩니다. 한국 시가와 율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격이란 일정한 선행적 구조를 갖추고 반복 지속되는 소리의 질서입니다. 소리. 눈으로 보는 게 율격은 아니잖아요. 왜, 그죠? 그러한 질서는 해당 작품의 시적 미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특정 작품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규약입니다. 율격의 유형은 음량율격과 음소율격으로 이분됨인데 음량율격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음수율입니다. 음수율. 그 다음에 음소율격의 대표적인 것이 강약, 고저, 장단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당연하게도 율격은 각 민족의 언어적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시는 액센트의 유무를 기준으로 강약률을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일본의 하이쿠는 7, 5의 17음절로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음수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 5 이걸 본뜻한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진달래꽃 이런 것도 7호조 따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럴 때 7호조 율격은 일본의 율격을 따랐다라고 해서 옛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7호조는 어차피 뭐가 돼요? 7월 3, 4로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원보라는 데 더 강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됐고, 한시는 성조를 율격 형식의 자질로 삼았습니다. 성조. 우리 시가의 율격 유행은 음보율이죠. 음보란 소리 마디를 의미하면서 통사적인 분단과 율격상의 분절에 의해 뚜렷한 경계 표시를 갖습니다. 음보는 한국 시가 율격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음보의 경계가 통사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보가 지닌 길이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해당 음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수의 음절들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 일정한 변화를 감당합니다. 변화. 곧 소음보와 과음보라는 말도 기억해 주시고 소음보와 과음조인 경우 평음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변화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평음보. 그죠? 그래서 시조에 보면 3, 5, 4, 3이라 하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 3, 5 할 때 종장 첫 구에서 뭐가 돼요? 과음보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죠? 네, 그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가 및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소음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길이를 어떻게 해줘요? 연장해 주잖아요. 왜, 그죠? 우리가, 음보라고 하는 개념이, 소리 길이의 등장성은 분명히 좋잖아요. 맞죠? 그게 일종의 따지면 시간의 등장성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됩니다. 개가 및 역사적 전개를 보면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에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학은 구비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구비. 고대에는 이미 제의적 서정과 더불어 사람살이의 여러 소망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서정가요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주 보시고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 이들은 다 한역 형태입니다. 한역. 그죠? 의 형태로 아마 전해지는 작품들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이 건국되고 한자가 전래된 뒤부터 우리의 문학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류층이 한시를 창작하게 되었고 향찰이 마련되면서 우리말 노래인 향가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향가의 주된 창작층은 승려와 화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세계의 의미 단락과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서정적 완결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19제 향가인 경우 형식상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단 구성, 그죠? 한가의 3단 구성이 시조에 뭘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3장 구성으로 발전했죠, 그죠? 초장, 중장, 중장. 맞죠? 그렇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낙구의 첫머리 있잖아요, 그죠? 그 감탄사가 시조의 감탄사로 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3으로 왔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시상을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게 되었죠.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한문학이 번성하게 되고 향자와 같은 우리식 표기 체계는 현저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말 노래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민간. 향가는 고려 예종 때의 도의장가를 끝으로 소멸하고 일부 고려 속에 건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고려시대에도 우리의 민간 영역에 있었던 그런 우리말 노래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죠? 신라시대 때 그렇게 있었다면 고려시대도 훨씬 더 문화적으로 융성하던 시기였을 거잖아. 맞죠? 근데 남아있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그죠? 기록으로 없다 뿐이지 실제로 그때 발전하지 않았다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가요조차도 그죠? 고대 가요조차도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기록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그것조차도 훨씬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죠? 우리말로 기록되어야 될 그럴 판이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 가요조차도 언제 기록된 거예요? 조선시대 와서야 기록되었잖아요. 왜? 맞죠?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만 존재했다면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좀 아찔한 구석이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걸 즐긴 사람만 즐겼을 거야 아마.
우리가 여전히 한자 문화권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도 그랬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사리부재라든지 그죠? 남녀 상렬지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훼손되었잖아요. 왜 그죠? 되었기 때문에 더 없어진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고려 소교와 경기 체가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 소교는 요즘에 소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큰 넓은 범위로서 그냥 고려 가요 정도 하고요. 더 줄이면 뭐가 돼? 려, 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소교는 민간의 노래와 몇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고려 소교가 지닌 형식적 다채로움, 그 형식적 다채로움이라는 것은 삼음보의 율동적 리듬인 동시에 분연을 통한, 분연이 뭔지 알죠? 예, 연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연을 통한 노랫말의 자유로운 확장, 유려한 여음구, 굉장히 다양한 여음구가 있죠. 그죠? 등은 바로 민간 가요가 지닌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전대절의 율격적 반복과 후소절의 전환 형식에 맞추어 객관적 사실을 제시한다. 주관적 의미를 환기하는 특수한 형식을 통해 한시로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상층 정서의 일부분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그네들 입장에 본다면 일종의 흥과 관련되고 교훈과 관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교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조선시대 시가 관련은 여러 가지 변모를 겪게 되었고 전대의 노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되고 됐죠? 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노래 양식들이 생성되어 유행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악장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한글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무엇보다 악장의 대표적인 용비어천가가 한글 장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46년이 반포되기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실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또 작품이 창작되게 됐습니다. 시조가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입니다.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이지만 고도의 서정적 긴장을 담아낼 수 있는 시조 특유의 형식적 특징은 사대부의 미의식에 부합하여 그들은 한시만으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흥과 정취를 시조에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가 있고 조선에 오면 시조가 나왔잖아요. 왜? 물론 고려 중엽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되면서 그 양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왜? 그죠? 구분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삼음보에서 사음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삼음보에서 사음보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형식적 안정을 더 개했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음보에서 왜 삼음보고 왜 사음보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그것은 바로 상청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정감, 그 형식미가 그 사음보에 담겨 있다 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민요나 서민들의 음성 언어 표현이 어디에 담겨 있다 보는 거예요? 삼음보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사는 그러니까 삼음보의 연장이고, 맞죠? 삼음보의 연장이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죠. 전대전에서는 삼음보를 취하고, 그죠? 후소절에서는 사음보죠. 그렇습니다.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조로 가면서 명확하게 사음보의 형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음보를 취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이 연장되면서 우리가 고전 산문에서 판소리계 사설 있잖아요. 왜? 이런 것조차도 두 언어가 뒤섞이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 양반의 언어는 사음보를 그대로 따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논이며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중인층 가객들의 등장과 함께 시조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물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객들이 등장하면서 그네들만의 단체가 있었잖아요. 왜, 그죠? 쉽게 말해서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가단을 행사합니다. 그죠? 또한 평시조의 정형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유행하여 평민적 익살과 풍자, 분방한 체험과 감정을 다룸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사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주된 담당층이 사대부였던 까닭에 강호자연,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이나 송순의 매낭정가 대표적으로 대표한다면, 전자를 대표한다면 후자는 정칠의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해당됩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한글을 매개로 한 문학행위의 저변화가 가사 갈래 특유의 양식적 개방성을 만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적 개방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야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선 전기가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그죠? 가사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작자층이 확대되고, 그죠? 두 번째, 양식의 개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대체로 이제 장평화됩니다. 길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사도 여러분들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시조도 사슬 시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런 현상이, 그 다음에 연시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장평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작자층이 달라지니까 역시 그랬습니다만, 그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감정, 그러니까 약간 경직된 것에서 어떻게 돼요? 개방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해내죠, 그죠? 그 주제의 다양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사조차도 여러분들 정격 가사에서 후기로 가면 뭐가 돼요? 변격 가사로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뭡니까? 근대를 우리가 그죠? 근대 조선 후기 알겠죠? 그걸 이제 근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그죠? 근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도 없고 알겠죠? 안 보고 우리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출해낼 수 있다는 자유로움도 있었다는 것도 근대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자유롭게 표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보다 더 근대적이었나? 하여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야 조선 후기의 가사는 작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작품 계열 또한 여러 계열로 분화되면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 그 여성 및 평민 작자층의 성장, 주제와 표현 방식의 다변화 등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 비슷한 말들입니다. 조선조 시각 관리의 거대한 변화 양상을 향유층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재 및 주제의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런 변화의 정점에 뭐가 있다? 잡가가 있습니다. 근데 잡가를 작년 수업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내가 잡가를 무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죠? 잡가는 진짜 모든 것의 정점에 가 있습니다. 그 잡가라 해서 무조건 잡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잡가라는 이런 명칭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잡이란 말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잡가는 분명히 다시 재평가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래하던 여러 시가 양식에서 자양분을 흡수하여 잡박하게 버무려낸 잡가는 철저하게 통속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사회의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향유층으로 포섭하였습니다. 그래야 20세기 초반 근대식 극장과 유성기 음반의 보급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가요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중가요. 그죠? 대중가요의 출발은 잡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고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